형들 요즘 뉴스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미국이랑 중국이 아주 멱살 잡고 죽일 듯이 싸우고 있죠. 뉴스만 틀면 반도체 금지다, 관세 폭탄이다, 아주 난리인데 미국 형님은 중국산이라면 이제 지긋지긋하다면서 대문을 쾅 걸어 잠갔고요. 그럼 상식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중국산이 싹 사라졌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형들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거실에 놓인 전자제품, 그리고 주차장에 세워진 전기차까지, 사실 그 속 알맹이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여전히 99% 확률로 중국의 흔적이 아주 진하게 남아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전쟁 중이라는데 대체 이 물건들은 다 어디서 어떤 통로로 기어들어온 걸까요? 오늘 제가 형들 지갑지켜주는 마음으로 이 거대한 글로벌 세탁소의 실체를 싹 다 파헤쳐 드릴게요.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전 세계 경제 지도가 통째로 뒤집히는 대사건이 터졌습니다. 미국이 물건을 제일 많이 사오는 나라 1위 자리를 멕시코가 중국한테서 뺏어버렸거든요. 이게 무려 20년 만에 왕자 교체입니다. 2002년 무렵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멕시코를 밀어내고 1등이 됐는데 이제 그 자리를 다시 멕시코가 탈환한 거죠. 2024년 10월 기준 미국 상무부의 인구조사국 데이터를 보면요, 멕시코의 미국 수입 시장 점유율은 15.5%까지 치솟은 반면 중국은 13.4%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수치로 보면 더 어마어마한데요. 멕시코가 미국에 판 물건값만 1년에 4,756억 달러, 우리 돈으로 630조 원이 넘습니다. 말 그대로 미국 형님들의 생돈이 다 멕시코로 흘러가고 있다는 소리죠. 이거 보면 다들 역시 미국 형님 탈중국 성공했네 하고 박수 치시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 시작됩니다. 멕시코가 1등 된 건 팩트인데 그 물건들 주인이 정말 멕시코 사람일까요? 전문 용어로 니어쇼어링이라고 하는데 그냥 경제적 VPN입니다. 형들 그 자주 보는 거 있잖아요, 야구 동영상. 그거 볼 때 IP 우회해서 보는 거랑 똑같아요. 미국 형님이 중국산 대문을 잠그니까 중국 기업들이 뒷마당인 멕시코에 공장 차리고 메이드 인 멕시코 도장을 쾅 찍어서 미국으로 무혈 입성 중인 거거든요. 겉으로는 멕시코산인데 속을 뜯어보면 중국 자본과 중국 기술 그리고 중국 부품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지금 멕시코는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택가리 세탁소가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단순히 제 뇌피셜이 아니고요,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데이터를 뜯어보면 이게 얼마나 기막힌 설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멕시코의 대미 수출이 늘어나는 동안 멕시코가 중국에서 사오는 품량도 똑같이 폭발하고 있거든요. 2026년 현재 멕시코 전체 수입의 약 21%가 중국산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중간재를 몽땅 멕시코로 보낸 다음에 거기서 나사만 몇 번 조여서 최종 조립만 끝내면 됩니다. 그러면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인 USMCA라는 시트키를 써서 관세 없이 미국 시장으로 쌩하고 지나간다는 거죠. 미국 형님은 중국을 왕따시키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중국이 멕시코라는 가면을 쓰고 미국 시장 점유율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설계도가 가장 노골적으로 그려진 곳이 어디냐? 바로 미국 국경이랑 딱 붙어 있는 멕시코 북부의 누에보레온 주입니다. 여기가 지금 멕시코의 디트로이트를 넘어 북미의 선전이라고 불려요. 거기 가보면 호프산이라는 산업단지가 있는데 여기가 진짜 압권입니다. 이름부터가 중국 냄새가 물씬 나죠. 지금 이 공단 임대 면적의 무려 90%를 중국 기업들이 싹 쓸어갔습니다. 중국의 홀리그룹이랑 푸톤그룹이 멕시코 산토스 가문이랑 손잡고 만든 이곳은 사실상 중국의 영외 영토나 다름없어요. 은륜기계 같은 열관리 시스템 업체나 딩보아상의 계열사인 상하이 화신 같은 중국 청님들이 수천억 원씩 들고 와서 공장을 짓고 있어요. 가구 만드는 만화홀딩스는 3억 달러를 투자해 8천 명을 고용하고 하이센스 같은 가전업체도 2억 6천만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누에보레온 주지사인 사무엘 가르시아는 우리 주에 투자해줘서 고맙다며 싱글벙글하고 있죠. 하지만 그 실체는 중국 자본이 미국 시장을 공습하기 위한 거대한 우회로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들은 미국 정치인들이 이 구멍을 막으려고 할까봐 현지 고용을 엄청나게 늘리고 정치적 방패까지 만들고 있어요. 정말 똑똑하지 않습니까? 근데 형들 여기서 진짜 이상한 일이 하나 더 벌어져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여기에
기가팩토리를 짓겠다고 했다가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잠깐 멈췄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제 멕시코 끝났나 보다 했거든요. 심지어 우리 삼성전기조차 2025년 중반에 멕시코 공장 투자를 백지화한다는 소문이 돌았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2025년 12월 말 바로 얼마 전이죠. 삼성전기가 멕시코 투자를 전격 재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판이 깨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거대하게 붙어버린 거예요. 대체 삼성은 뭘 본 걸까요? 그리고 이 전쟁통에 진짜 실속을 챙기며 돈을 긁어모으고 있는 주인공은 누굴까요? 머스크가 공식 석상에서 대놓고 말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서 멕시코산 자동차에 관세 100% 때리겠다고 협박하는데 지금 당장 수조 원을 쏟아붓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라고요. 전문용어로 정책적 불확실성 관리라고 하는데 트럼프 형님이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형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조연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누에보레온주의 사무엘 가르시아 주지사예요. 이 형님은 지금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정치 생명을 테슬라에 걸었거든요. 주 예산의 3%가 넘는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천억 원을 도로 닦고 물 끌어오는데 쏟아부었는데 머스크가 간만 보고 있으니까 미칠 지경인 거죠. 심지어 가르시아 주지사의 아내이자 인플루언서인 마리아나 로드리게스까지 나서서 테슬라 유치 여론을 만들었는데 공사가 멈추니 반대편들의 공격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멕시코 니어쇼어링의 상징이자 전 세계 개미들의 희망이었던 기가 멕시코 공사가 멈춘 건 리스크가 맞습니다. 2023년에 그렇게 화려하게 발표했는데 2026년 지금 가보면 부지만 덩그러니 남고 공사 소리가 뚝 끊겼으니까요. 이거 보면 다들 멕시코 이제 끝났구나, 머스크도 도망갔네 생각하시겠지만 이건 아주 영악하게 계산된 일시정지였습니다. 머스크는 주지사 사무엘 가르시아와 텍사스에서 만난 은밀한 조율을 마쳤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예요. 2025년 중반에는 멕시코 공장 설립을 백지화한다고 선언했었거든요. 형들도 그거 보고 삼성도 발 빼는구나 하셨겠지만 2025년 12월 말 갑자기 투자를 전격 재개한다고 발표했댔죠. 대략 5천억 원 규모의 전장용 카메라 모듈 공장을 멕시코 케레타로에 짓기로 확정했습니다. 아니 대체 반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삼성이 이렇게 태도를 싹 바꿨을까요? 비밀은 바로 관세의 디테일에 있었습니다. 전문용어로 USMCA 원산지 규정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정부가 완제품 자동차는 빡세게 막아도 자동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은 멕시코에서 만들면 여전히 혜택을 주기로 가닥을 잡았거든요. 삼성은 이걸 본 겁니다. 어차피 테슬라뿐만 아니라 포드나 GM 같은 미국 형님들도 전기차 만들려면 고성능 카메라 모듈이 필수인데 이걸 멕시코에서 만들어야 가격 경쟁력이 생기거든요. 한마디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해리스가 되든 이 부품들은 멕시코에서 나가는 게 무조건 이득이라는 계산이 끝난 겁니다. 남들이 리스크라고 벌벌 떨 때 삼성은 데이터를 뜯어보고 이게 리스크가 아니라 기회라는 걸 확인한 거죠. 이게 삼성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그 호프산 산업단지의 중국 기업들은 지금 테슬라가 멈췄는데 오히려 더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율링기계는 8천만 달러를 들여 열관리 시스템 공장을 돌리고 있고 자동화 설비 업체 노아이텍도 1억 달러를 쏟아부어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얘네들은 테슬라만 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멕시코에 깔린 수많은 글로벌 자동차 공장들이 다 자기들 고객입니다. 미국 형님들이 앞으로 들어오는 중국차는 막아도 멕시코산 부품으로 둔갑한 중국 기술은 이미 미국 자동차 산업의 모세혈관까지 다 퍼져버렸습니다. 사실상 미국 자동차를 뜯어보면 중국산 피가 흐르고 있는 기가 막힌 상황인 거죠. 이걸 막으려고 미국은 쳇바퀴 돌듯 새로운 제재를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철강에 대해서 쇳물을 북부에서 붓지 않으면 관세를 물리겠다는 멜트앤포어 요건까지 들고 나왔어요. 하지만 중국 자본은 더 영악하게 멕시코 현지 철강사와 협작을 하거나 지분을 사버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줄줄이 엮여있는 이 인센티브의 사슬을 보면 세상에 공짜나 우연은 없다는 게 느껴집니다. 자, 그럼 형들 멕시코가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해서 미국의 뒷마당 세탁소가 됐다면 지구 반대편 베트남은 어떨까요? 멕시코는 지금 미국 옆이라서 강제로 끌려간 면도 있지만 베트남은 스스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밀당을 하면서 단물을 빨아먹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베트남 전체 수익률의 무려 20%를 책임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중국 기업들도 베트남으로 떼거지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오고 중국 주석도 와서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고 있는 이 기막힌 줄타기의 현장. 대체 베트남은 어떻게 양쪽 대국 사이에서 1,000조 원이 넘는 돈을 긁어모으고 있을까요? 영악하다 못해 예술의 경지에 오른 베트남의 대나무 외교, 그 실체와 우리 삼성의 운명이 걸린
베트남의 진짜 속사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베트남은 지금 말 그대로 물 들어올 때 노젓는 수준을 넘어 모터를 달았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대나무 외교라고 하는데요. 대나무처럼 유연하게 휘어지긴 하지만 절대 부러지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뜻이죠. 그냥 양다리 외교의 끝판왕입니다. 형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힘센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불과 3달 간격으로 베트남 하노이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트남이 예뻐서? 아니죠. 베트남이 가진 공급망의 힘이 그만큼 무섭기 때문입니다. 먼저 찾아온 바이든 대통령은 베트남을 포괄적으로 전략 동반자라는 아주 거창한 이름으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선물 보따리를 풀었는데 그 내용이 아주 핵심적이에요. 바로 반도체죠. 미국은 베트남을 중국을 대신할 반도체 후공정 기지로 키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칩스 법안에 따른 ITSI 펀드를 지원하고 엠코 테크놀로지가 16억 달러를 투자해 패키징 공장을 짓게 밀어준 거죠. 기술을 줄 테니 우리 편에 서라는 소프트웨어적인 유혹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이 고맙다고 하고 바로 미국 손을 잡았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석 달 뒤 시진핑 주석이 오니까 이번에는 운명 공동체라는 더 끈적한 표현을 쓰면서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철도라는 선물을 내놨어요. 중국 윈낭성 쿤밍에서 베트남의 하이퐁 항구까지 기차가 한 번에 달릴 수 있게 철도를 놔주겠다고 한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 중국산 부품과 원자재가 기차 타고 베트남 공장으로 바로 쏟아져 들어가게 하겠다는 물리적인 결속입니다. 환적 없이 바로 꽂아버리는 표준계 철도를 깔아주겠다는 건 베트남 북부를 중국 공급망의 위성 공장으로 확실히 묶겠다는 뜻이죠. 베트남은 미국한테는 첨단 기술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받고 중국한테는 인프라라는 하드웨어를 다 챙긴 겁니다. 양쪽에서 단물만 쏙쏙 다 뽑아 먹은 거죠. 이런 줄타기가 가능한 이유는 베트남 경제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형들 우리 삼성전자 이야기 좀 해볼까요? 삼성전자는 베트남 경제의 심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기준 557달러로 약 16%를 차지합니다. 베트남 GDP의 13%가 삼성에서 나온다는 분석도 있을 정도니까요. 삼성은 이제 단순 조립을 넘어 하노이에 대규모 R&D 센터를 소개하고 반도체 패키징 기판까지 생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애플입니다. 애플도 이제 중국에서 도망쳐서 베트남의 공장을 35개나 차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어팟의 65%가 메이드 인 베트남이고 아이패드와 애플워치의 20%도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폭스콘이랑 럭스쉐어 같은 애플 친구들이 베트남 북부 박장성에 거대한 생산기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기막힌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베트남에 공장을 짓는 건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 기업들도 베트남으로 떼거지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베트남 신규 프로젝트 4개 중 1개 이상이 중국 자본입니다. 싱가포르 자본이 1위라지만 그 속을 뜯어보면 중국 경유 자금이 태반이라는 게 업계의 정설입니다. 미국이 중국산은 안 산다고 하니까 중국 애들도 베트남으로 도망쳐서 멕시코 때처럼 똑같이 택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트남 북부공단에 가보면 공장 주인은 중국인데 물건은 미국으로 나가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결국 베트남은 미국 형님들한테 중국 견제하는 파트너인 척하고 중국 형님들한테는 여전히 우리 형제라고 하면서 양쪽 돈을 다 쓸어 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능적인 생존 전략이죠. 어느 한쪽 편을 들면 다른 한쪽한테 보복당할 텐데 베트남은 둘 다 포기 못하게 판을 짜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런 베트남의 영악한 줄타기도 거대한 절벽을 하나 마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대선이라는 변수죠. 트럼프가 다시 와서 베트남 너네도 무역 흑자 너무 많아 관세 내놔 하고 으름장 놓으면 이 대나무 외교도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럼 이 거대한 고래 싸움에서 진짜 알배기 실속을 챙기고 있는 건 누굴까요? 멕시코랑 베트남이 공장을 짓고 전 세계가 이사를 하느라 바쁠 때 뒤에서 조용히 웃으면서 금고를 채우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팔고 있는 물건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판을 짜는데 필요한 기초 체력입니다. 전선 변압기 그리고 굴착기까지. 도대체 우리 기업들이 이 난장판 속에서 어떻게 역대급 돈잔치를 벌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남들 싸울 때 무기 대신 변압기 파는 게 제일 남는 장사거든요. 지금 미국은 100년 만에 재산업화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공장을 지으려면 일단 전기가 들어와야 하고 전기가 들어오려면 전선이랑 변압기가 깔려야 하죠. 그런데 이 변압기 시장을 누가 꽉 잡고 있느냐? 바로 우리 한국 기업들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이런 형님들이 지금 미국에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은
2024년 3분기에만 북미에서 7억 6,300만 달러 규모의 변압기를 수주했습니다. 전체 수주 잔고의 69%가 북미에서 나올 정도로 미국 전력망 슈퍼사이클의 정점에 서 있죠. 특히 765kV급 초고압 변압기는 전 세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데가 몇 안 되는데 우리 기업들이 이걸 기가 막히게 뽑아냅니다. 미국 내 생산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한국산 변압기에 목을 메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AI 데이터 센터 분까지 겹치면서 전력기기는 없어서 못 파는 귀한 몸이 됐습니다. LS 일렉트릭도 멕시코 케레타로에 전기차 부품 공장을 준공하고 3억 달러가 넘는 변압기 계약을 따내며 북미 시장 공략에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이건 전문 용어로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생돈을 긁어 모으는 시기인 거예요. 공장을 짓기 위해 땅을 파야 하니 두산밥켓 같은 건설 기계들도 대박이 났습니다. 두산밥켓은 아까 말한 그 누에보레온 살리나스 빅토리아에 3억 달러를 투자해 소형 로더 생산 공장을 짓고 있어요. 미국 시장 수요에 대응하면서 미국 무역 분쟁 리스크까지 피하겠다는 아주 영리한 수조. 하지만 형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 모든 파티는 결국 정치라는 바람에 따라 언제든 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돼 멕시코산 중국 부품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도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멕시코에 공장 지은 중국 기업들은 물론이고 거기 납품하는 우리 부품사들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프렌드 슈어링 기조를 유지하며 지금의 낙수 효과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어지겠죠. 하지만 트럼프가 된다면 판을 통째로 흔들며 관세 폭탄을 무기로 우리 기업들의 현지 투자를 더 압박할 겁니다. 결국 판은 우리가 짜는 게 아니고 고래들이 짜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고래의 인센티브가 어디로 흐르는지 데이터를 통해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 멕시코의 세탁소와 베트남의 줄타기, 그리고 한국의 변압기 특수, 이 모든 게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생존 게임이라는 걸 형들이 꼭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식터틀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